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격변, 그 기저에 깔려있는 아주 흥미로운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권력의 순환고리인데요. 권력은 도대체 어떻게 이동하는 걸까요? 매번 선거 때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확 바꾸겠다고 외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왠지 모르게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대체 왜 그런 건지 그 매혹적이고도 씁쓸한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영국 귀족 사회를 다룬 인기 드라마 다운튼 애비.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현대의 미국 대통령, 그리고 프랑스 순수 문학계. 도대체 이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진짜 뜬금없어 보이는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뭘까요? 언뜻 보면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 밑바탕에는 권력,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실타래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연결고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딱 4단계를 거칠 겁니다. 1장 역동적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 2장 역사의 무대, 3장 정치의 무대, 그리고 4장 문화의 무대까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대체 역동적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주인을 바꾸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이론가인 휴고 드로촌이 만든 역동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단순히 투표소에 가서 도장 찍는 선거제도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대신 9세대 기득권층과 그 자리를 노리는 새로운 도전자들 사이에 끝없는 경쟁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경쟁이 길거리 폭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당이나 출판사 같은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신흥 엘리트들이 권력을 뺏기 위해 쓰는 일종의 플레이북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4단계입니다. 먼저 대중적인 사회운동과 찰떡같이 연대를 해요. 그런 다음 기존 엘리트 식단 중 일부를 살살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꾸려들입니다. 이 힘을 합쳐서 마침내 낡은 질서를 엎어버리죠. 와, 성공!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얄궂은 4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한 그들은 결국 새로운 기득권, 즉 새로운 표적이 돼버립니다. 또 다른 신흥 엘리트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끝없는 쳇바퀴 같지 않나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역사의 무대로 넘어가 볼까요? 이 권력 쟁취의 플레이북이 과거에 그 견고했던 봉건 제도를 어떻게 산산조각 냈는지 한번 활인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새롭게 떠오르던 신흥 엘리트, 바로 부르주아지가 있었죠. 이들은 기존의 귀족 계급을 권자에서 몰아내야만 했어요. 당시 기존 엘리트였던 귀족들은 사교나 좋은 결혼을 위해 여가를 즐기는 걸 최고로 쳤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도전자였던 부르주아지들은 실용적인 지식이나 근면함을 무기로 삼았죠. 말 그대로 극명한 문화적 충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 다운튼 애비 보신 분들은 거기서 묘사되는 그 팽팽한 긴장감 딱 떠오르실 겁니다. 이 충돌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정말 뇌리에 꽂히는 표현을 썼는데요. 승리한 이 신흥 엘리트들은 과거 봉건 시대의 그 신성하고 목가적인 유대 관계들을 싹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오직 적나라한 이해관계와 냉정한 현금 계산,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얼음처럼 차가운 이기적 타산의 물속에 아예 익사시켜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부르주아지가 사회를 재편한 방식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경외를 받던 직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성스러운 후광을 진짜 무참하게 확 벗겨버렸습니다. 고귀해 보였던 의사, 법률가, 성직자, 심지어 시인과 학자들까지도 결국엔 돈 주고 부리는 단순한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신흥 엘리트가 제도를 장악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아주 냉혹하고 전형적인 방식인 셈이죠. 세 번째 파트, 정치의 무대입니다.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날로 와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역사적 렌즈를 지금의 글로벌 정치에 아주 객관적으로 대입해 볼 건데요. 정말 놀랍게도 과거 부르주아지가 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패턴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은 이른바 포퓰리스트 반란자들이 어떻게 기존 엘리트 파벌을 자기 편으로 떼어내서 권력을 확보하는지 볼까요?
2016년 미국 트럼프부터 헝가리의 페테르 머저르, 프랑스의 마린 르펜까지 패턴이 진짜 똑같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에 기존 공화당 주류 엘리트들과 손을 잡으면서 성공했고요. 2025년에 복귀할 때는 실리콘밸리의 기술 엘리트들을 설득해냈죠. 헝가리의 머저르는 기존 체제에서 이탈해서 시위대와 연대하며 도전장을 냈고, 프랑스의 르펜 역시 주류 엘리트층을 향해 아주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 도전자들이 정확히 누구를 노릴까요? 바로 관료, 사법, 경제, 그리고 세습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 기존 시스템을 엄청나게 비판하면서도 막상 자기들의 권력을 굳히기 위해서는 이 엘리트들 중 일부를 반드시 흡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르펜이 그 유명한 최고 부호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랑 점심을 먹는다거나 그녀의 후계자가 최대 고용주 연합과 교류하는 게 아주 명백한 증거죠. 대중의 분노를 대변하는 척하면서도 은연중에 봐라, 우리도 통치할 능력과 엘리트들의 든든한 백이 있다. 이걸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전자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이 꽤나 모순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부패한 기득권에 맞서는 순수한 외부인 행세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통치력을 인정받으려면 프랑스의 최고 부호들이나 심지어 태양왕 루이 14세의 먼 후손 같은 세습 귀족들하고 샴페인잔에 부딪혀야 한다는 거죠. 영국의 개혁당이 보수당 출신 전직 장관들을 당으로 받아들이면서 겪었던 그 정체성의 혼란, 이것도 바로 이 얄궂은 딜레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무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정치를 봤다면 이 역동적 민주주의가 정치판이 아닌 문학의 한복판에서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통해 살펴볼게요. 지금 프랑스에 아주 유서 깊은 그라세라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배운 이론이 아주 제대로 터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거물 산업가인 뱅상 볼로레가 출판사를 소유하게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출판사의 지적 독립성을 상징하던 CEO를 그냥 하루아침에 잘라버렸거든요. 그러자 유명 철학자를 포함해서 무려 130명이 넘는 작가들이 당장 출판사 떠나겠다 하고 공개 소환을 내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신흥 엘리트와 기존 엘리트 간의 전쟁이 제도의 심장부에서 쾅 부딪힌 거죠. 반발하는 작가들은 이 사태를 단순히 사장이 바뀌었네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엘리트가 문화계에 자기들의 사상을 강제로 심으려는 일종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문학과 문화의 영역에 권위주의를 억지로 강요하려는 이념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 인질이 되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권력을 쥔 뱅상 볼로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콧방귀를 뀌는 거죠. 이 엄청난 반발을 두고 그냥 소수 특권층의 소란일 뿐이라고 가볍게 일축해버렸습니다. 기존의 지식인들이 저항을 하던 말든 우리 출판사는 그냥 내 길 가겠다 한 발짝도 안 물러서고 있어요. 신흥 엘리트가 기존 제도를 힘으로 장악할 때 보여주는 그 무자비하고도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본 플레이북 기억하시죠? 기존 엘리트들도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작가들과 출판계 인사들은 자기들의 지적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양심조항이라는 강력한 방어막을 요구하면서 치열하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파리 도서전에 직접 참석해서 출판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이 싸움에 가세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엘리트와 신흥 엘리트의 전쟁, 결코 어느 한쪽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제 오늘은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승리한 자는 언젠가 무조건 기득권이 되고 또다시 새로운 반란자의 표적이 된다는 게 이 역동적 민주주의의 절대 피할 수 없는 법칙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낡고 부패한 시스템을 청산하겠다며 전 세계에서 새롭게 권력을 쥐고 있는 저 반란자들, 그들 역시 필연적으로 낡은 기득권이 될 텐데 그때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새롭게 떠오를 다음 세대의 도전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제도를 둘러싼 이 매혹적이고도 끝없는 권력의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